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오는 금요일 낮 11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이제 1심 선고 공판이 이루어집니다. 스픽스가 특집으로 마련했는데요. 오늘부터 선고 당일까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운명을 놓고 무엇이 법리인지 무엇이 정치인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이제 언론에서는 갑론을박이라고 해야 됩니까? 진영이 나누어졌다고 해야 됩니까? 유죄다, 무죄다, 정치대판이다, 아니다 이렇게 막 가고 있습니다. 네.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지금 이 재판을 가장 간명하게 정의를 한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정치 재판이죠. 정치 재판이다. 네. 예. 그러면은 법리를 가지고 뭐 이것은 위법 사유가 있어서 뭐 구형량이 얼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당할 것이다. 이런 논리는 아예 말이 안 됩니까? 검찰을 스스로 이제 준사법기관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검찰의 여러 가지 수사, 공소제기, 공소유지 이런 전반적인 과정들을 사법행위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번에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위 공선법 허위사실 공표죄 재판과 그다음에 유종교사 사건 11월 15일 날, 25일 날 선고가 예정돼 있는데 이 두 개의 사건을 놓고 보면 수사, 공소 제기, 공소 유지의 이 전반적인 재판 과정, 구형 1년의 전 과정이 검찰이 준 사법기관에서 사법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정치적 행위를 했다. 네. 저는 전 과정을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 사건의 네. 성격, 정치 재판이다, 정치 행위다. 매우 잘못된 행태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다. 네. 이제 이것을 간단히 얘기하면 어떤 내용입니까? 그 11월 15일 날 2시 30분 예, 예. 이번 주 금요일 날 선고가 예정돼 있는데요. 네, 예. 두 개의 사안입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그 김진성 씨와의 대화 과정에서 이제 김명장 시장과 당시에 KBS PD 간에 네. 그 고소 취소 협의가 있었는지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소위 그 김문기 씨를 알았느냐 몰랐느냐라고 하는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김문기 씨 알았느냐 몰랐느냐와 관련해서 너무 많이 알려져 있죠. 네.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김문기 씨를 개인적으로 알았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개인적으로 알았느냐 몰랐느냐라고 하는 것은 친분에 관한 그런 인식과 주관적 판단의 문제지 어떤 객관적 사실에 관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공직선거법상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네. 그런데 검찰이 그걸 알아요.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왜? 조서 내용 중에 보면 검찰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 그런 지점은 개인의 주관적 판단이나 인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범죄 구성 요건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참고인한테 질문을 합니다.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범죄를 기소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 관련 사건에서 김만배 씨 평소에 개인적 친분이 없었다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근데 개인적 친분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와 관련해서 고발을 누군가 했어요. 허위사실 공표라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 검찰이 불기소 각하 결정을 합니다. 왜? 그것은 사실에 관한 허위가 아니고 주관적 인식이나 판단의 영역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각하라고 하는 것은 아예 따져볼 필요도 없이 이건 사건 안 된다 이런 거거든요. 똑같은 사건이거든요.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정반대로 기소를 해버립니다. 법리와 상식으로 보더라도 말이 안 되는데 네. 제가 국힘 쪽 얘기 들어보면 이제 끝났다. 네. 이재명이 이제 선거 공판 이후에 정치적 생명이 이제 종료가 된다라고 하면서 어떤 변호사에게 물어보더라도 법률가에 물어보더라도 이것은 유죄다라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의 이 윤석열 정부의 예. 국정 동력과 국정 운영의 유일한 계기점은 네. 제1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의 이 재판 결과 네. 여기에만 오로지 매달리고 있어요. 이거 네. 자체가 굉장히 좀 부끄러운 일인데요. 네. 그러기 때문에 그 재판 결과에 대해서 계속 이런 방식으로 호도하는 거죠. 호도하는 그것 빼면 정부 여당이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유일하게 남은 게 그거 하나기 때문에. 자, 그걸 이제 누가 보더라도 문제인식이 의원님과 똑같을 것 같은데 보수 언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이 내용이 네. 이제 뭔가 큰일이 났어 이재명의 네. 정치 생명이 끝날 것처럼 계속 보도하고 그것은
누구의 전언이냐? 국힘 또는 국힘 원내대표의 말을 인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언론이 이 정도의 분별력을 갖고 있지 못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갖고 있지 못합니까? 예, 현재 그런 상황이고요. 예. 그 보수 진영의 유일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남은 예. 기대할 수 있는 지점으로 몰고 가는 거죠. 언론이 그렇다는 것이 이제 저는 네. 이해가 안 되는 게 저희들은 뭐 네. 유튜브 채널을 하니까 네. 뭐 있는 사실 그대로 이제 전달해 주려고 하지만 그래도 네. 기라성 같은 이제 경험과 실력을 갖추고 있는 언론은 이 정도는 구분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네. 보수 진보 진영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 자체의 사실을 놓고 봤을 때 네. 법리적으로 논쟁이 될 만한 건이냐 아니냐. 제가 이게 이제 저도 이제 어쨌든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기 예, 예, 때문에 이거를 뭐 어떻게 말씀드려도 아마 이제 그 좀 균형감 있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예. 제가 이제 민주당 법률위원장이고 오랜 기간 법률가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근데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실을 허위로 공표하면 모두 죄가 되는 게 아니고요. 예. 일정한 사항에 관한 허위에 대해서만 범죄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면 재산에 관한 사항, 학력에 관한 사항, 경력에 관한 사항, 이번에 문제되는 것은 어떤 행위에 관한 사항. 이 행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허위의 사실을 공표했을 때 범죄가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문기 씨를 알았느냐 몰랐느냐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 인식과 판단에 관한 사항이지 어떤 행위에 관한 사항이 전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애초에 일반적 상식으로 보더라도 법률의 문헌만 보더라도 누구나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인데 네. 왜 이렇게 무리하게 기소를 했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잘 얘기를 해줬죠.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소권은 기소를 한번 하고 나면 재판을 받는 과정 2년, 3년, 5년 이 과정 동안 그 사람의 인생은 무참하게 짓밟힌다. 네. 그런 일련의 어떤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저는 기소했다고 보고요. 네. 그 반대 측면에서 보자면 이 사건 애초에 법리적으로 보면 사실 기소하면 안 됐던 사건입니다. 네. 지금 여야 이제 지지율 또는 이제 정당의 선호도에 따라서 이 사실을 인식하는 국민들의 방식이 좀 다릅니까? 확실히 네. 확실히 좀 다릅니까? 국민들요. 예를 들어서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도 네. 자, 이 내용은 이거는 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법리 네. 정의가 과도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것인지 네. 이게 대한 조사 같은 거 좀 해보신 게 있습니까? 이런 것 같아요. 이제 국민들이 엄밀한 의미에서의 어떤 법리적 판단이라든지 법리적 어떤 그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기는 쉽지는 않아요. 네. 사실은 왜냐하면 이런 공직선거법이라든지 위중교사 이 법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다만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윤석열 정부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조건 그리고 이재명 대표라는 제1야당의 어떤 위상 그리고 국민적 지지 이런 부분들을 놓고 아 검찰이 너무 무리하게 사건을 기소하고 재판을 끌고 가는 거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인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어찌됐든 이제 이번 주에 결론이 나올 텐데 좀 불편하지만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배우가 있다고 보십니까 없습니까? 어떤 배우? 지금 이 사건 관련해서 이것을 무리하게 법정이라고 기소해서 네. 피선거권을 박탈하겠다라고 네. 하는 네. 사전에 기획된 의도가 있다 없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누군가 기획하고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추진했다 이것을 제가 확인한 거는 아니지만 없고 예. 그러나 다만 윤석열 정부 검찰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검찰이 말하자면 독립된 영역에서 자신의 어떤 역할을 해나가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 들어서 검찰이 보여왔던 일련의 행태를 보면 사실상 정부하고 한 몸으로 대통령과 같은 입장에서 움직인 거 아니냐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보면 정부 여당 대통령의 어떤 입맛에 따라서 검찰이 역할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정치를 하고 계시니까 자 정치 검찰이 움직여서 무리하게 기소하고 결국 유죄로 이제 판결이 나도록 의도하고 있다라고 네. 하면 예. 이걸 법리 싸움으로 법원에 가서 논쟁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네. 이것은 아예 정적 죽이기다라고 하면 정치 네. 투쟁을 해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네. 거부를 하는 행위도 정치적 행위지 않습니까? 네. 과거에 뭐 노동운동 해보셨을 때 법이 없어서 우리가 불법 파업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네.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불법 파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불가피한 상황. 네. 이제 이런 걸로 봤을 때 이게 법리 논쟁이냐 아니면은 일종의 정치적 투쟁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네. 부분에 대해서 네. 더불어민주당이 좀 정확한 방향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은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게 뭐 그 양립 불가능한 또는 뭐 취사 선택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보지는 않고요. 네. 왜냐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의 성격 자체가 법리적으로 명확하다. 저는 그렇게 자신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그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법적 대응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지금까지 잘 해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통해서 이 부분의 검찰의 정치적 행태에 대해서 분명한 오금을 박아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검찰의 이런 정치적 행태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분과 국민적 의견을 모아내는 어떤 이런 당연히 정당으로서는 그런 활동도 할 수밖에 없고 지금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또 한 축으로 해나가야 된다. 정치 검찰의 이 행태를 단순히 법 재판이라고 하는 이 그라운드 안에서만 문제 제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국민들이 분명히 이런 행태를 알아야 되거든요. 이런 저는 두 가지 어떤 축으로 이런 부분들을 알려내고 판단을 끌어내고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국민들에게 알리고 또 노력한 결과가 이제 100만 명이 탄원 서명을 했다. 네. 이런 걸로 이어졌다고 이제 보십니까? 이게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100만 명 탄원 서명 받는다는 것은 제가 제 기억에는 별로 설레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쉽지는 않은 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 국민들이 이 사건을 바라보는 또는 검찰을 바라보는 또는 윤석열 정부를 바라보는 이 시각에 대해서 공분이 좀 이런 방식으로 수렴되는 거 아니냐. 자신들이 거리로 나오거나 또 어떤 방식으로든 의사를 표출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것을 좀 삼았던 거 아니냐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100만 명이면 원래 이제 더민주혁신회의가 이걸 이제 주도를 했던데요. 네.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많이 모인 겁니까? 아니면 민주당 권리당원 250만 명 정도 되면 네. 네. 한 2, 300만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네.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100만이라는 숫자가 가진 의미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굉장히 짧은 시간에 네. 압축적으로 이 서명 운동이 진행이 됐는데 네. 그거에 비춰보면 상당한 그 의미 있는 결집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네. 다만 이제 이 일각에서 뭐 이 100만 그 탄원 무죄 탄원 서명 운동이 또 다른 사법부에 대한 압박으로 기획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네. 사실은 저는 이 탄원 서명 운동의 그 의미 또는 취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 검찰이 정치적 행태를 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앞으로는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재발 방지 목적이 전 더 크다고 보고요. 네. 다만 한편으로는 부차적으로 또는 반사적으로 재판부가 국민들의 이런 어떤 그 이 집결 의견이 모아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인지하고 신중하게 재판하는 의미는 있을 수 있겠으나 주된 취지와 목적은 검찰을 향한 거 아니냐. 네, 예.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이제 국정감사 그리고 김건희 특검에 대한 요구를 이재명 방탄 때문에 끝까지 야당이 정치를 포기하고 오히려 정쟁의 장으로 여의도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공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좀 먹히고는 있습니까? 그 국민의힘의 논리가 좀 먹히고는 있습니까? 글쎄요, 저는 그 얼마 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 특검에 대해서 위헌이다, 인권 예, 유린이다, 예. 정치 선동이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특검의 산물 아닙니까? 네. 어불성설이고요. 특검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오늘 뭐 저희 민주당에서도 밝혔지만 열어놓고 논의하자. 한동훈 대표가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9대 1의 국민적 인식이 있는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3자 특검이라도 해서 수용을 해서 우리가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근데 그 얘기는 쏙 들어갔지 않습니까 지금? 네. 민주당은 특검 추천 방식이라든지 특검의 수사 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열어놓고 논의하겠다라고까지 했는데 오히려 저는 국민의힘과 정부가 좀 굉장히 궁색한 논리로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하나 예를 들면은 특검 추천 방식에 대해서요. 과거에 특검 10여 번의 특검이 있었습니다. 그 특검 때 예를 들면 문제를 야기한 정당의 사안과 관련된 특검은요. 그 문제가 있는 정당은 특검 추천권을 주지 않았어요. 지금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네. 대통령 그 배우자와 관련된 특검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추천하겠다라거나 이런 방식으로 또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거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한다거나 이해충돌 아닙니까? 적어도 이런 부분들은 야당에서 추천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게 기간의 과거 특검 법의 선례에 비춰봐도 타당한 주장인데 계속 국민의힘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런 부분까지 열어놓고 우리는 논의할 생각이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도 계속 특검을 거부한다? 매우 옹색한 주장입니다. 여의도에서 이제 법률가로서 그냥 정치인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아니고요. 이제 이 사안을 보지 않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 이재명 당대표의 재판 이 두 가지는 제 기준으로 보면 아무리 봐도 이게 대등하게 이렇게 나열을 해놓고 비교 우위다, 비교 열이다 이렇게 다툴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먹히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러면 국힘이 정말로 노련하게 전술적 접근을 잘하는 것이냐? 네.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야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뭔가 좀 방어를 하려니까 좀 부담스러워서 네. 어정쩡한 이렇게 스탠스를 취하면서 오히려 이게 비슷한 문제가 되는 것을 방조한 것은 아니냐 이제 네. 이런 생각이 네. 드는데 솔직히 좀 어떻습니까? 글쎄요.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나름대로 이제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고 있고 예. 22대 국회 들어와서 대체적으로는 그런 평가를 합니다. 22대 국회만큼 이렇게 적극적이고 국회가 움직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다. 예. 근데 그 역할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야당의 움직임들이 국민의힘은 사실상 상임위도 그렇고 본회의도 그렇고 제대로 된 역할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더불어민주당은 21대 때 그런 반성적 고려 속에서 22대 국회에서 국민들이 준 이 과반 의석 분에 대한 지지 이걸 바탕으로 해서 속도감 있게 적극적으로 국회 역할들을 해나가야 된다 이런 기조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도 최혜병 특검에 대해서도 좌고우면 할 거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적극적으로 밀고 가자 이렇게 현재까지 왔고요. 이재명 대표 사건에 대해서도 저희는 그 뭐 법정 대응은 변호인들이 하고 있지만은 그 이외에 할 수 있는 역할들은 적극적으로 해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런 거 있는 것 같습니다. 제1야당의 대표고 가장 그 대선까지를 고려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앞서서 나가고 있는 그런 위상이 있기 때문에 그 위상에 대한 공격이 사실은 그런 방식으로 공격이 이루어졌을 때 그 공격을 받는 이재명 대표의 위상 때문에 상당히 좀 사회적 어떤 논쟁이나 파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그 같은 위상의 사안으로 좀 비춰지는 측면은 있는 것 같은데 실제 그 대응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는 뭐 충분히 대응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 이제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그 제가 이제 좀 뭐 불편하지만 한번 좀 따져 보려고요. 자,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의 행태에 대해서 방어를 하는 국힘의 논리, 그 얼토당토 않고 말도 안 되는데 무조건적으로 따라가서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지금 이것이 부당하게 재판이 이루어지고 최종적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도 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느냐? 네. 그럼 두 가지를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는 이 사안이 정말로 이게 관점이 달라서 네. 논쟁적인 요소냐 아니냐에 네. 대한 게 하나 있을 테고 그것도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두 네. 건은. 두 번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만약에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정도의 되는 인물로 인지가 되어서 우리가 반드시 이 지도자를 통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완성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 이런 정도밖에 싸우지 못하느냐라는 이제 일종의 더불어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정체성에 걸맞게 지금 이재명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했을 때 좀 네. 약한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조금 이제 불편하지만 꼬치꼬치 깨물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저는 이제 의원님하고 이렇게 앉아서 이번에 이제 특집 준비를 하면서도 이런 거였죠. 잘못한 게 왜 인생사에 없겠습니까? 누구든지. 그러나 잘못한 것이 10이 있는데 내가 또 잘한 것이 예를 들어서 뭐 90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90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 단합으로 올 때는 잘못한 10을 보지 않고 90이라는 것을 가지고 끝까지 싸워서 이 10은 이 논쟁에서 빼버려야 된다고요. 저는 심지어 51대 49의 싸움도 네. 51이 옳고 49가 그런 경우에도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시점에는 그 51을 가지고 싸워주는 것이 우리가 이제 뽑아놓은 대표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이기도 하고 그것이 이기도록 해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저는 발전한다는 이제 쪽인데 네. 이재명 이제 민주당 대표의 재판 전반을 좀 들여다보면 대응이 좀 너무 늦은 거 아니냐, 네. 좌고우면한 거 아니냐. 이제 뒤늦게 사실은 누가 일어났느냐, 100만 명은. 네. 결국 시민들이 일어나서 100만 명을 만들어줬는데 국회의원들은 정말로 그렇게 했느냐라고 했을 때 오히려 이제 이런 것이 윤석열 정권에서 기대하는 바대로 추종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아쉽지만 제가 좀 네. 말씀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네. 그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예. 그 이재명 대표가 현 시기 대한민국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위상이랄까 지금 그 여러 가지 감당해야 될 부분이랄까 네. 또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지고 좀 그 감당해야 될 어떤 상황이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무겁게 받아 안겠습니다. 무겁게 받아 안고 지금 이 현 시기의 어떤 정세 인식, 상황 판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좀 더 엄중하게, 좀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해나가야 되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지금 만약에 뭐 국민적 평가가 민주당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국민적 평가가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부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 민주당 원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170여 명 국회의원들은 지금 이제 이 문제를 네. 민주당의 문제로 확실히 보고는 있습니까? 이재명 정치인 개인의 문제로 보는 분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는 그렇게 보진 않지만 네. 행여나 이 재판 결과에 따라서 이런 이재명 대표의 어떤 상황이 좀 뭐 입지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이런 거에 대한 그 윤석열 정부가 이런 것들을 좀 악용하는 어떤 상황이 네. 연출된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끔찍한 거다. 예,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향후 대한민국과 이 국회나 정치 영역에서 해야 될 여러 가지 끌고 가야 될 어떤 역할들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한 동의 지반이 형성돼 있어서 그런 걸로 인해서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모든 역할들을 다 해야 된다. 이런 어떤 공감대는 형성돼 있는 것 같고요. 그만큼 좀 여러 경로들로 역할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 저는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법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당연히 무죄가 나오겠지만 만약에 이제 유죄가 나왔다 만에 하나 이제 이럴 경우에 첫 번째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두 번째 민주당을 구성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바깥에서 제가 뉴스공장이나 그리고 채널이나 뭐 저희들 스펙서처럼 유튜브 채널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곳은 명확하게 딱 인지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정치재판이고 정치재판의 결과로 유죄가 나왔다면 네. 이것은 전면전이다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은데 네. 그때 열심히 뛰십시오.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 아무 일 없이 이제 무죄가 나면 관계가 없지만 지금 현재 생각해야 될 것은 유무죄에 대해서 따지고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판사가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네.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지금부터 야무지게 다져놓지 않으면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민주당 내부에 네. 가지고 있는 약간의 이거 좀 뭐 허약한 이 지금 상황이 그대로 노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리 좀 말씀을 드렸고요.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금요일 날 이제 선거 공판이 네. 이제 이루어지니까 그 상황까지 이제 봐야 하는데 지금 이재명 걱정하시거나 우려하시는 것만큼 예, 민주당이 뭐 그런 상태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지금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이 상황 돌파하고 윤석열 정부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떤 정국 운영,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중심이 돼서 좀 책임지고 끌고 가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좀 확고하기 때문에 뭐 재판 결과는 저는 당연히 무죄라고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야에 관계없이 이 흐름들을 계속 가져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떻습니까? 지금 걱정 별로 안 하고 있습니까? 제가 뭐 직접적으로 얘기 나눈 예. 말은 없지만 오늘도 이제 그 최고위원회 진행을 했고 항상 어떤 뭐 회의든 일정이든 흔들림 없이 잘 수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국힘에서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하고 있지만 결국 국민들 다수는 이것이 무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주당 정도라면 지금 재판부는 대체로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는지 좀 느낌이나 또는 상황에 대해서 전망을 좀 해볼 수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재판부의 판단을 뭐 저희가 알 수는 없고요. 네. 알 수는 없고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합리적인 또 법리적인 판단을 중심으로 이 사건을 바라본다라고 하면 저는 범죄 구성 요건을 갖췄다라고 보기 어려운 사건 자체의 성격이 있고요. 또 하나의 예를 들면 뭐 이런 겁니다. 그 위증교사 사건 같은 경우는 그 검찰이 그 수사할 수 있는 수사 개시 범죄 안에 위증죄나 위증교사죄가 들어와 있지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소위 윤석열 정부 들어서 시행령 통치라고 해가지고 검찰청 법률과 다르게 법률에 상충하는 방식으로 시행령에다가 위증죄, 위증교사죄를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수사 개시 범죄로 넣어놨거든요, 억지로. 근데 이제 법원에서 정확하게 이 부분들에 대해서 법리적인 판단을 한다라고 하면 이건 애초에 검찰이 수사할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기소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라고 공소기각 판결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법원이 그냥 순수한 법리적 판단으로 접근한다라고 하면 이 사건에 대해서는 뭐 크게 걱정하지 않고요. 네. 1심 선고 때까지는 법원은 이제 기소를 한 검찰 쪽의 의견을 받고 변호인의 반론 논리를 가지고 다 모아놓고 있는 네. 것이고 여기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판단할 때는 이것은 기소 요건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배제할 가능성도 있다. 예.
있는 것이고 그런 네. 질문들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도 있습니까? 네, 재판 과정에? 그렇습니다. 예, 재판 과정에 그런 부분들에서 충분히 많이 다투어졌고요. 네. 뭐 위증죄가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수사 개시 범죄에 포함되느냐 여부, 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범죄 구성 요건에 근본적으로 해당되느냐 여부 많이 다뤄졌고요. 또 하나 많이 다뤄진 것 중에 하나는 증거 조작 문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검찰이 공소장에다가 뭐 위증과 관련해서 위증 교사와 관련해서는 발언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균형감 있게 다뤄주는 게 검찰의 본연의 임무거든요. 근데 오로지 이재명 대표를 코너로 몰기 위한 내용만 짜깁기 위해서 공소장에 반영을 한다거나 재판 과정에서 증거도 그런 부분들만 취사 선택해서 제출한다거나 이것은 검찰이 소위 말하는 객관적 의무, 객관적 지위에서 이 공익의 대표자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법상 의무에서 현저히 일탈한 거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기소하고 재판을 끌고 왔어요. 이런 부분들이 변호인과 재판부의 어떤 소송 진행 과정에서 다 확인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재판부 입장에서는 검찰이 너무 편향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을 끌어갔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분명한 인지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런 부분은 지금 거의 다 해명이 됐고 예. 소명이 되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남아 있는 쟁점은 어떤 겁니까? 뭐 굳이 따지면 굳이 따질 게 별로 없어 없습니까? 보여요. 예. 제가 법률가로서의 시각으로 보더라도 크게 따져볼 만한 지점은 없어 보이고 그래서 재판은 굉장히 오래 진행했고 상당히 많은 분량의 기록과 뭐 이제 자료들이 현출이 되긴 했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재판부 입장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판결문을 쓰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있을까, 고달픔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자, 법률가로서 제가 그러면 11월 15일은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다. 예. 몇 퍼센트 정도 확신합니까? 99.9%. 99.9%는 이제 100% 네. 확신한다는 말씀인데, 자, 이제 네. 무죄 선고가 되면 이재명 대표의 이제 정치적 위상은 훨씬 더 강화될 것은 네. 분명해지죠. 분명해집니다. 자, 그러면 25일 날 재판에도 영향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그 앞선 선고가 이후의 선고에 네. 뭐 그 어떤 뭐 이 결과에 어떤 좌우할 만한 그런 영향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 사건은 그 사건대로 또 다른 재판부고 하기 때문에 또 법리에 따라서 잘 현명하게 판단할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15일, 25일 다 이제 무죄가 나왔습니다. 예. 자, 이렇게 되면은 네. 항소심 뭐 당연히 이제 항소를 하겠죠, 검찰에서는. 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이렇게 이제 끝이 나면 네. 사실상 사법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까? 사실상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왜냐하면 1심에서 어쨌든 뭐 잘 아시겠지만 그 1심에서 오랜 기간 상당히 많은 어떤 증거 공방과 변론이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이고요. 항소심의 경우에서 그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일단 1심에서 그렇게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도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 쉽사리 이 결과를 번복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1심 결과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 그 1심 결과에 따라서 윤석열 정부의 어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또한 어떻게 보면 더 탄력을 받고 이 문제들이 본격적으로 더 드러나고 국민적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계기점이 마련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99.9%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0.01%로 네. 유죄가 이제 선고될 가능성이 네. 있다라고 하면 네. 그 다음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0.01%는 뭐 제가 신이 아니고 재판부가 아니기 예. 때문에 그냥 예. 말씀드린 거고요. 유죄 가능성을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죄를 전제로 한 어떤 말씀을 드리는 게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 네. 예, 예, 예. 자, 유죄 가능성은 없다. 이제 이렇게 그래도 뭐 제가 기자 출신이어서 이제 네. 그래도 모르니까 지금 사법부가 실제로 정책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해서 그 영향이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정말로 그것을 배제하고 법리적으로 판단하느냐 이런 부분에서 의심하는 국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뭐 국민적 평가는 다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저는 뭐 여전히 법리적으로 현명하게 판단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원래 이제 정치하시면 그렇게 대답해야 됩니까? 아니면 네. 우리가 이제 사법부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재판 똑바로 해라. 이거 국민들이 바라는 거 법리적으로 네. 보면은 100% 네. 무죄다라고 네. 하는 것은 오히려 네. 이제 저는 뭐 이 사법 사건에 개입이 될 수도 있다.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뭐 지금 굳이 우리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네. 명백한 무죄 사건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 현명하게 법리에 따라서 판단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자, 그러면 순리대로 이제 무죄 판결이 나는데 왜 윤석열 정권은 본인이 정치를 잘해서 나라를
제대로 세우고 그리고 이제 야당 대표와 경쟁이든 협력이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걸 포기하고 이 되지도 않은 0.01%의 가능성 그것도 신의 영역이나 해당되는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괴롭히면서 나라를 정말로 이렇게 흙탕물로 만들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 대선에서 경쟁자였잖아요. 네. 아주 미세한 차이로 대통령이 한 끗 차이로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반대로 한 끗 차이로 대선에서 이제 그 낙선을 한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그 윤석열 검찰이 했던 조치는 경쟁자였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수사부터 엄청나게 들어간 거 아닙니까? 수사 들어가서 무리하게 기소까지 해버리고 또 기소를 통해서 좀 말도 안 되는 재판 과정을 계속 장기간 진행하잖아요. 저는 그게 목적이라고 봅니다. 법률가적 관점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기소를 해서 유죄를 통해서 모든 정치적 행보를 막아서겠다라는 그런 것보다는 정말 제대로 된 합리적인 판단을 했다라고 하면 기소를 한 유일한 목적은 2년이고 3년이고 5년이고 다음 대선까지 발목을 붙잡아 놓고 계속 괴롭히겠다. 괴롭힘의 일환으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고 그런 차원에서 접근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더 심각한 겁니다. 예. 이 사건 자체가. 정적 제거를 예. 위해서 대통령이 자신이 그거 말고는 가지고 있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사실. 근데 입증할 수도 없죠. 예. 예? 입증할 수는 있습니까? 이런 윤 대통령이 그런 네. 정적 제거라는 네. 의도가 네. 그대로 검찰 수사로 반영이 되었고 정치 검찰은 그냥 시킨 대로 사냥개처럼 네. 기소하고 네. 재판 받도록 해서 유죄까지 가보자라고 했던 그 일련의 과정에 그 일련의 과정을 저희가 이제 들어가서 예. 그걸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법률가적 관점에서 아주 기본적인 상식적 관점에서 보면 이 사건은 수사에서 기소할 만한 사안이 아닌데 예.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기소를 하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또 하나 예를 들면 마지막에 재판 다 진행해 놓고 끝에 가서 공소장 변경하잖아요. 예. 공소장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간의 어떤 그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있어서 중대한 변화를 야기하는 부분인데 그렇게까지 엉뚱하게 엉성하게 재판을 끌고 가는 이런 중대한 사건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한 거의 유일한 이유는 저는 안 되는 사건을 억지로 끌고 간 거다. 그럼 유일한 목적은 정치적 목적밖에 없다. 정적 제거다. 예, 그거로밖에 설명이 안 돼요, 사실은 이 사건이. 그래서 제가 아까 질문을 드렸던 것이 네. 이거를 정치 투쟁으로 보고 전면전을 하고 하야를 시키든 퇴진을 시키든 탄핵을 하든 네, 아예 전쟁을 선포하고 정말로 맞붙어야 되는 것 네. 아니냐. 이걸 법원에 네. 가서 호소하는 것도 물론 이제 재판이라는 과정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네, 이런 과정에서 이제 제대로 대응을 하는 것이냐 아니냐라고 했을 때 아마 전면전으로 갔을 경우에 국민들이 이제 판단하는 것 네, 그리고 법원을 통해서 뭔가 무죄를 받아내는 것 이것이 병행이 됐을 때 자 어떻게 했느냐 이제 이러면서 결국에는 권력 가진 사람 마음대로 하는데 끌려간 것 아니냐라는 네. 이제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의도가 분명하다면 거기에 네. 대해서 맞대응하는 것이 네. 사법부에 가서 그 결정을 순리대로 받아내는 것이 맞느냐라는 데 좀 이제 의문이 좀 들어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재판과 연동시켜서 예.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이 지위에 대한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고 어떤 그 행동으로 나아갔을 때에 저는 그게 또 다른 측면의 어떤 부분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가지는 의미, 대응, 정치 검찰의 행태 이런 거는 이런 부분들대로 지적을 하더라도 네. 윤석열 정부가 지금까지 2년 반 동안 오면서 가졌던 여러 가지 그 국정의 어떤 심각한 문제들은 그건 그것대로 저희가 지금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대로 이렇게 가져가고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이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지위의 문제를 바로 연동시키면 또 한편으로는 또 어떤 국민적 공감대랄까요? 이런 측면에서 또 얘기될 지점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예. 예, 뭐 저도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상황으로 인식하면서도 진작에 정리됐어야 될 게 지금도 정리가 되지 않고 이제 뭐 재판의 과정도 매우 불안해하면서 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뭐 법과 원칙에 따라서 무죄를 받아야 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또 어떻게 되겠나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민주당에서 압도적으로 리더십을 확보하고 있는 건 맞습니까? 네. 맞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예. 이제 뭐 최고위도 들어가고 여러 당내 그 직책을 맡고 있어서 회의나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이라든지 활동 같은 걸 이렇게 지켜보면 예. 확실하게 구심점으로서의 리더십이 확되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정치 재판의 형태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지위를 흔들려고 하는 어떤 정치 검찰 정부의 행태에 대해서도 그 단일 대우로 확실한 하나의 원보이스를 좀 내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뭐 국정농단, 공천개입 이런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헌정 유린 행태에 대해서도 하나의 어떤 단일 대우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윤석열 정부의 지금의 어떤 이런 상황들을 조기에 책임을 묻는 방식까지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좀 공감대가 좀 형성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탄핵 소추안을 뭐 조국 혁신당에서는 예. 만들어내겠다고 지금 하지 않습니까? 예, 아직 제출은 안 됐죠. 제출은 안 돼 있고 그것도 이제 국민들이 직접 뭐 참여해서 함께 만들어도 좋다. 민주당이 언제라도 의견을 내면 받아들이겠다 이제 이런 것인데 네. 탄핵까지 가기에는 아직 좀 절차나 과정 시간이 더 필요한 거죠. 저는 뭐 긴 시간 개인적으로는 네. 긴 시간 아닐 거라고 보여지고요.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의 신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어디서도 얘기했지만은 크게 두 축이라고 봅니다. 하나는 소위 해고, 하나는 자진 사퇴. 그러니까 자신의 의사와 반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제 물러나게 하는 방식이 해고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방식으로 따지면 뭐 임기단축 개헌이라든지 탄핵 절차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이제 그 권좌에서 이제 물러나게 하는 거죠. 또 하나는 퇴진이라든지 하야라든지 스스로 물러나게 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어떤 방식이든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적 지지는 이미 다 철회된 거 아니냐. 네. 지지율 17%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박근혜 탄핵 당시에 지지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정말 남은 마지막 보수 진영의 지지 이외에는 국민적 지지는 다 철회된 상태. 즉 언제 탄핵을 하더라도 하등 이상할 바 없는 그런 상황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온 거 아니냐. 그리고 엊그제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이 상황을 반성적으로 평가하고 극복할 만한 어떠한 시그널도 주지 못했다. 저는 그러면 국민들은 이제 남은 것은 우리에게 선택지는 뭐냐. 분명하게 이제 판단이 들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회도 민주당도 어느 정도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확고한 판단을 해야 될 시점이 머지 않았다고 저는 확고한 판단을 해야 되는 시점은 이제 어떤 것이 예를 들어서 터지면 확고한 판단을 하게 됩니까? 지금도 뭐 맹태균 게이트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이나 뭐 그때 민주당에 공개한 것은 이제 청와대의 용산 이전과 관련돼서도 뭔가 주술적 요소가 개입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것까지 막 가지 않습니까? 가지수로 보면 최순실 국정농단보다 훨씬 많은 것 같은데 여전히 뭔가 새롭게 나오는 계기가 있어야 됩니까? 아마도 이제 그때 당시에 트리거가 됐던 게 이제 태블릿 PC 아니었습니까? 이제 이번에 예를 들면은 그 명태균 윤석열 또는 명태균 김건희 사이의 어떤 뭐 통화 녹음이 됐든 소통했던 자료들이 됐든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의 어떤 그 공분을 자아낼 수 있는 지점들을 더 자극할 수 있는 어떤 자료들이 이제 현출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그것도 트리거 역할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얘기되는 것들이 뭐 예를 들면 공천 개입이라든지 또는 국정농단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이제 하나씩 이제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축적이 되면 저는 뭐 어느 시점에서는 그런 아까 말씀드린 상황이 올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상황이 오면 거리에 나가서 제일 먼저 하실 분이 이용호 의원이라고 보면 됩니까? 과거에 노동운동 하시고 뭐 이래서 이제 활동이 정말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해왔다는 평가는 저도 많이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거리로 나가서 제가 지금 이제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거창하게 지도부 이런 건 아니어도 당직을 맡고 있는 마당이어서 당 전체의 어떤 입장들을 좀 이렇게 가져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뭐 지금 국면에서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행동에 나서야 되는 시점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이제 스모킹건 또는 트리거 같은 게 나온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끝까지 버틸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 정도 국민들의 분노가 표출되면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진 사퇴가 되든 해고가 되든 뭐 해고까지는 이제 어쨌든 이제 탄핵으로 가야 되는 것이니까 자진 사퇴를 수용하거나 또는 좀 고도의 정치적 협상을 통해서 뭔가 결론을 내줄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자발적으로 물러날 가능성은 1%도 없다 이렇게 봅니다. 1%도 없다.
그러면 이제 전면 스타일 제도가- 자체가 절대 그런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요. 예. 사실 저는 이번에 기자회견 하면서 적어도 조금의 어떤 방향 전환 이런 것들을 기대했는데 전혀 안 바뀌잖아요. 저는 가장 정점을 찍었다고도 볼 수 있는 이 시점에서도 저런 태도를 견지한다라고 하면은 뭐 앞으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쉽게 그런 태도를 바꿀 것 같지는 않고요. 가장 좀 그거 확신할 수 있었던 지점은 김건희에 대한 입장이었거든요. 예. 도대체 어떤 관계고 어떤 역할들을 저렇게 분담하고 있길래 저런 입장을 저렇게까지 고수하나 이런 상황에서도 예. 앞으로의 상황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저는. 대통령이 성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물러날 가능성이 1%도 없다라고 예. 하는데 제가 이렇게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여사를 엄청 옹호할 것 같았는데 하도 이제 민심이나 국힘에서 요구하는 게 많으니까 네. 감찰관 제도를 도입한다든지 대외 활동을 안 하겠다든지 또 해외 이번에 데려가지 않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걸 하는 거 보면은 좀 더 몰리면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아니 저는 그걸 어떻게 읽었냐면요. 예. 그 14일 날 특검 김건희 특검 이제 회부되잖아요. 예. 본회의에 처리될 거예요. 28일 날 이제 만약에 그 통과가 된다면은 제2여권 행사에서 28일 다시 예. 이제 올라오잖아요. 제2안이. 그거를 위한 하나의 제스처였다고 봅니다. 예. 지금 만약에 이 기자회견 안 했다면 저는 14일 날 200석 넘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200석 넘었을 거라고 예상을 예. 합니다. 예. 근데 김건희 특검만은 안 된다. 예. 그거 하나 유일한 목표로 기자회견을 좀 당겨서 했다. 그 제스처다. 그 말씀은 이제 국힘을 단결시키기 위한 네. 하나의 수단으로 몇 가지를 받아들이는 제스처를 취했다. 일응 성공했다라고 보여질 예. 수도 있죠. 지금 예. 한동훈 대표의 태도를 보면. 예. 그런데 저는 14일도 그렇고 28일도 그렇고 지난번 두 번째 특검 최소 4석 이상의 이탈이 있었지 네. 않습니까? 이번에는 좀 더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왜냐? 야, 이렇게까지 국면이 왔는데 기자회견에서 보여줬던 대통령의 태도가 저런 수준인가? 국민의힘 내부에 일말의 어떤 최소한의 그 양식을 가진 의원님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번에는 조금 더 진전된 어떻게 보면 기대할 수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미봉책으로서 이 상황을 돌파할 수도 있다. 국힘을 단결시켜 놓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달 말에 예. 제2의결을 하게 되면 네. 200석 넘을 수도 있다. 200표 이상 갈 수도 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지난번보다는 더 진전된 예. 방식으로 어떤 결과물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이제 200석이 넘느냐 안 넘느냐는 지금으로서 예단하기 어렵지만 예.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민주당 입장에서 오늘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열어놓고 논의할 테니까 논의 테이블에 나와라. 수사 대상 뭐 또는 추천 방식 이런 부분들 국민의힘에서 얘기했던 부분들까지도 포함해서 우리가 논의할 테니까 계속적으로 우리는 합리적인 어떤 제안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국민의힘에서 최소한의 어떤 그런 그 입장들이 있는 의원들이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14일 날 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그날 어떤 상황들이 이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28일 무기명 투표 때는 뭐 저는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이제 열어놓고 자 추천권도 제3자 추천 받겠다라고 이제 하는 것은 전술적으로 굉장히 유효적절한 민주당의 카드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고. 저는 필요한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예. 열어놓고 논의할 수 있다고 보는 거는요. 그러면 그 추천을 국힘 쪽에서 추천한 것도 받을 수 있다. 사실 그렇게 주장은 안 하죠. 국힘도 예. 못하겠죠. 예. 이제 예전에 특검 선례들을 보면요, 뭐 예를 들면 대한변협 회장이라든지 또는 대법원장이라든지 뭐 이런 추천들이 선례가 있긴 있었는데 지금 계속 그 야당에서만 추천하는 방식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 부분은 조금 더 열어둘 수는 있겠다. 그러나 그걸 국민의힘에서 추천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오는 것은 그건 뭐 좀 어불성설이죠. 그 여러분들 저한테 너무 질타하지 마시고요. 가정에 가정을 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질타하지 마십시오. 다른 전혀 의도가 없습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유죄가 되고 네, 특검이 제2의결했는데 또 파기가 돼버렸습니다. 네, 그 상황이 오면 네, 최악 아닙니까? 네. 지금 11월 정치 일정으로 보면 최악인데 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예. 그런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 국민들의 공분이 폭발할 수도 있지 않을까 예.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사법부, 검찰, 정부 누구도 신뢰하기 어려운 국면에 온 거 아니냐. 예. 그러면 결국 국민들이 직접 예.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어떤 재판의 결과물 또는 말도 안 되는 이런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계속적인 거부권 행사, 최혜병 거부권 행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직접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국민적 공분이 폭발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 이 국민적 공분과 국민적 응식된 힘이 어떻게 보면 국회를 포함한 정부를 포함한 이 정치 영역을 끌고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용호 의원 오늘 오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당연히 이제 무죄가 나오고 특검은 통과되어서 진실이 뭔지 밝혀야 하는 이렇게 순리의 역사로 우리가 가느냐, 아니면 이재명이 억울하게 유죄를 받게 되고 그리고 특검에 대한 요구는 국회에 의해서 200표를 얻지 못해서 파기가 돼버리고 이제 이런 상황이 오면 결국 국민들이 나서서 나라를 바로 살리는 것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는 것도 저는 네. 그런 일이 왔어는 되지 않지만 민주당이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정권이라는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을 연출할 수도 있겠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싶진 않은데요. 예. 정권의 성격은 그럴 수도 있죠. 예. 왜냐하면 지금까지 다루는 방식을 보면 김건희 예. 여사와 관련된 저 사건을 사실상 검찰 사유화시켜서 지금까지 걸어왔던 것, 지금 명태균 게이트가 터졌는데도 정말 얼굴에 철판을 깔아도 어떻게 저렇게 깔고 네. 할 수가 있습니까? 미안하다는 네. 소리도 하지 않고, 심지어는 이제 전직 대통령 영부인까지 소환해서 물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무슨 참 정권에서 대통령이 국민의 대표로서 할 일인가 생각이 드는데, 오늘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어떠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 정권은 예. 그런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도 대비하고 또 고집스럽게 싸울 수 있는 어떤 태세가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계속 주시는 것 같은데요.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래서 저는 결기를 다지겠습니다. 이용호 의원님께 국민보다 반발자국 앞선 정치인이 되어야 한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상황이 오면 국민 나가서 싸우라고 하지 마시고 민주당 국회의원들부터 네. 정말로 계급장 다 떼고 거리로 나가서 열심히 싸워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다짐이라도 해야 네. 좋은 또 선거 공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님 노동운동가신데 지금은 국회의원으로서 법률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굉장히 절제된 그리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면서도 국민 여러분께 설득을 하기 위해서 정말 애쓰시는 모습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혹시 제가 질문을 드리면서 네. 좀 결례를 했다면 좀 양해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예.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특집 방송으로 마련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운명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이렇게 해주시면요, 여러분 덕분에 지금 104만 명, 105만 명 이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항상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 인사드리면서 오늘 방송 모두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